저는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고요. 요즘은 정신과 의사보다는 부부 상담사 비슷한 느낌으로 더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저의 전공은 정신과 의사가 맞고요. 그리고 원래 전공은 암 환자 전공을 했어요. 암 환자 정신건강이 제 원래 전공이고 그게 일정 부분 트라우마거든요. 우리 삶에서 극복해야 되는 트라우마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런 거를 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MBTI에서 생각 많은 사람 중에서는 J형도 있을 거고 T바리도 있을 거고 그리고 E보다는 I형이 많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요. 내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내가 특정 기준을 많이 높여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감성보다 이성적이고 나중심적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나중심적이라는 게 오히려 E고요. I는 오히려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P보다는 J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준점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생각이 좀 더 많겠죠. P는 그냥 약간 즉흥적인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뭐 MBTI를 뭐 아주 좋은 검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 워낙 유행하니까요. MBTI상 따졌을 때는 굳이 I랑 T랑 J가 있으면 좀 생각이 많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책이 두 번째 책이거든요. 이번 책은 어찌됐건 간에 뭐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한 루틴 이런 것들 좀 강조했다면 첫 번째 책이 사실은 불안과 관련된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은 책 제목을 이야기하려면 랩을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라는 제가 이름을 외우는데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 그게 불안이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제목이 약간 좀 유사한 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면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소진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라는 건 우리가 쓸데없는 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번잡해져요.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영역인데 자꾸 나한테 우선순위상 뒤에 있는 것들까지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저것 자꾸 산만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물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을 때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명상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다소 멍 때리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이 너무 많다라고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쭉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중간 밑에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상부 50%만. 근데 이것도 완벽주의가 더 심한 사람들은 상부 30%만 남겨놓고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상부 30%를 해결해 놓고 다시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상부 30%만 남겨놓는 거죠. 밑에 있는 걸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할 때 효율성이라는 거에 따라 가지고 능률이 높아져요. 내가 신경 쓰는 게 여러 가지가 동시 진행되잖아요. 뭐 멀티를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멀티를 하는 사람은 집중 자체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에 대한 능률이나 효율이 떨어져요. 이런 거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려봐요. 그럼 컴퓨터는 느려지는 게 당연해요. 그게 더 심해지면은 다운되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느려져요. 불안이 높다는 건 내가 신경 쓰는 게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중요한 불안, 나한테 꼭 필요한 불안을 빼놓고서는 지금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당면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한테 당면한 불안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런 거죠. 침투 사고를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강박이에요. 강박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동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손을 자꾸 씻는다거나 물건을 막 정리한다거나 이런 거죠. 근데 강박은 기본적으로 강박 사고에서 시작이 되고 강박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이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박 사고는 침투 사고랑 똑같아요.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는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 생각 사이사이에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내가 원치 않게 끼어드는 거예요. 강박의 대표적인 격은 이거죠.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순간 내 손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러운 것 같아요. 오염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괜히 내가 뭐 안 좋은 병에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득 우리 삶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럼 불안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왜냐면 내 손이 더러워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하루에 수십 번, 뭐 심한 경우에 100번 넘게도 손을 씻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침투 사고예요. 근데 침투 사고 중에서도 막상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 오염에 대한 침투 사고는 갑자기 정상이 돼버려요. 오히려 위생상 아주 건강한 행동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나의 어떤 직업적인 영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침투 사고가 때에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불안이라는 생각이 우리 삶에 끼어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불안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의 영역이 조금 더 나아지느냐 아니냐예요. 내가 이 불안 때문에 특정 행동을 해요. 그게 뭐 손을 씻는 게 됐던, 정리를 하는 게 됐던, 아니면은 숙제를 미리 하는 게 됐던, 공부를 미리 하는 게 됐던, 뭘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침투 사고는 나한테 필요한 침투 사고예요. 하지만 특정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특정 생각 때문에 내가 겁이 나요. 두려워요. 남들한테 인정 못 받을 것 같아요. 나 이거 해봤자 보니까 성적도 안 좋게 나올 것 같고, 혹시라도 지적받을 것 같고,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때문에 내가 안 하게 돼요. 회피하게 돼요. 그럼 이 침투 사고는 내 삶에 해가 되는 침투 사고인 거죠. 나한테 해가 되는 침투 사고는 끊임없이 무시하셔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가 되게 중요해요. 그 실험 있잖아요. 강아지 실험. 학습된 무기력이죠. 반복적인 전기 충격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뭘 해도 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절망에 빠져버린 그 강아지를 다시금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안 돼요. 뭐 때려보기도 하고 먹이로 유인을 해보기도 하고 옆에서 난간을 뛰어넘어서 그냥 편한 공간으로 넘어가는 강아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도 꿈쩍도 안 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강아지를 들고는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원래 전기 충격이 있는 장소로 옮겨놓으면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주고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주고를 반복하고 나서야 이 강아지가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삶에서의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루틴은 한두 번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꾸준히 꾸역꾸역 반복해서 해야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방해가 되는 침투 사고를 무시하는 거 역시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침투 사고가 끼어들 때마다 무시하고 끼어들 때마다 무시하고 끼어들 때마다 무시하고,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지만 우리가 귀찮아해서 하기 싫은데 겨우 움직이는 영역, 학습된 무기력을 내가 반복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복되는 침투 사고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영역을 내가 끊임없이 무시함으로써 그 침투 사고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정신과 영역은 수술처럼 한 번에 그 무언가로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완치도 없어요. 내가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양극성장애든 조현병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완화되고 내가 그 영역을 무시하면서 나의 삶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다 뿐이지 나의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내 삶을 괴롭히지 않는다 뿐이에요. 그럼 나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우리의 증상은 다시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치료해서 그걸 낮추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죠. 진료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정신과 진료나 상담이나 이런 것도 중간에 뭐 괜찮을 땐 잠깐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꾸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끔씩이라도 가서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내가 조절할 부분 조절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도 병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의학적인 연구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둬요. 통계에 기반을 둔다는 거는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높은 가능성으로 이러한 행동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전에는 8시간 정도를 잤을 때 가장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통계는 7시간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 얘기예요. 7시간을 자더라도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을 안 자고 있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성장 호르몬이 열심히 분비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꼭 12시에서 2시까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확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많이 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걸로 그냥 그걸 팩트라고 인식을 해버리면은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수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삶의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일관된 시간을 규칙적으로 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해서 하루에 5-6시간밖에 못 잘 수도 있죠. 그러면은 평일 5일에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주일 중에 한 5시간에서 많으면 10시간 정도 수면량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족한 수면은 주말에 몰아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포기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직장에다가 저는 건강을 위해서 저는 7시간을 꼭 자야 하니 출근 시간을 늦추겠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나한테 맞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잡는 게 우리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밤에 몰아서 잘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만큼 안전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후천적 습관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물들을 봤을 때 천적이 있는 말이나 새 이런 천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동물들은 통잠을 못 자요. 거의 1-2시간 간격으로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씩 쪼개 자요. 24시간 동안. 심지어 돌고래라는 동물은 좌뇌 우뇌를 나눠가면서 자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요. 우뇌로 자는 동안에는 좌뇌로 활동하고 좌뇌가 자는 동안에는 우뇌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천적의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근데 동물들 중에서 오래 자는 동물들이 있어요. 박쥐 같은 동물들. 동굴 저 깊숙한 데 숨어 있으니까 천적이 없어요. 잠만 자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 천적이 없죠. 그러니까 15시간, 17시간씩 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야생에서 만약에 삶을 살았다면 우리 역시도 7시간 통잠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수면의 패턴이 있었겠죠.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우리 환경에 맞는 나만의 수면 패턴이 있고 그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한 수면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수면제로 루나팜을 거론한 이유는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루나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도 금지되어 있고 유럽에서도 금지되어 있고 뭐 심지어 남미에서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루나팜이 데이트 강간 목적으로 악용되는 여지가 있어서 그걸로 많이 알려진 약이기도 해요. 중독성도 크기도 하지만 물론 그렇다 그래서 다른 수면제들이 그런 또 악용될 위험이 없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루나팜이 거기에 상징적인 약이다 보니까 루나팜 자체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수면제 이렇게 제가 좀 이야기한 측면은 있고요. 그렇다고 다른 수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스틸록스 졸피뎀 뭐 이런 약들이죠. 그런 약이 안전하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스틸록스 졸피뎀은 나 혼자 잔 거 같은 느낌을 만드는 약이에요. 즉 착각을 일으켜요. 드셔본 적 있으신 분이라면은 초반에 다들 똑같은 경험하세요. 약 먹고 누웠더니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 대박이네. 이런 약을 왜 안 먹어? 계속 먹죠. 근데 문제는 그 효과가 계속 가지 않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잠을 자는데 30분에서 60분 동안 입면 시간이 걸리는 건 정상이라고 봐요. 물론 30분 안쪽이면 더 좋겠지만 60분까지도 우린 정상이라고 봐요. 잠을 드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자다가 중간에 좀 깰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면 돼요. 중간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내일 되게 긴장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잠을 좀 설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나중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몰아자면 되거든요. 근데 스틸록스는 어떤 환상을 만드냐 하면 이 약을 먹으면 바로 잠들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스틸록스를 먹고 바로 실제로 잠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수면 다원 검사라 그래서 뇌파를 통해서 잠을 자는 걸 측정할 수 있는데 약을 먹고 난 다음에 환자는 10분, 20분 안에 잔 것 같은데? 라고 나중에 회상을 해서 기록을 하지만 실제 수면 다원 검사에서 잠든 시간을 보면 훨씬 더 뒤에 있어요. 단순히 약을 먹고 기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스틸록스 졸피뎀의 부작용이 기억이 안 난 채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틸록스 먹고 난 다음에 개운하게 잘 잤네. 영양도 높게 먹었다 쳐요. 뭐 하나 가지고 잘 안 돼서 오늘은 좀 더 푹 자고 싶으니까 하나에 밥 먹자 하고 하나에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잠들고 눈 뜨니까 아침이네라고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딱 갔더니 라면을 먹은 흔적이 있어요. 양푼이 비빔밥을 비벼 먹은 흔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은 나 혼자 살아요. 난 기억이 없는데 먹은 사람은 나예요. 그냥 기억을 못할 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봤더니 전화를 5만 대다 해놨어요. 카톡도 막 보내놨어요. 근데 이거 누가 보내요? 내가 보냈죠. 근데 난 기억 한 개도 못해요. 심한 경우에는 밖에 나가기도 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마저 있어요. 가장 비극적인 건 우울증이 심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스틸록스를 과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나는 기억도 못한 채로 자살을 시도해버려요. 그래서 수면제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식약처에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으로 허가되지는 않은 약이거든요. 근데 다만 외국에서는 이제 흔히 쓰고 있고 딱히 건강에 위해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문제를 안 삼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근데 우리나라에서 멜라토닌 제형을 처방전 없이 사고 파는 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멜라토닌이 그렇다고 해서 도움이 되느냐? 잠을 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고용량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시차 적응을 하거나 내가 일정 부분의 수면 패턴을 잡는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외국에서 파는 멜라토닌의 함량을 FDA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함량이 실제 함량이랑 맞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멜라토닌은 우리 몸 안에서 엄청 빨리 분해됩니다. 분해되는 속도를 측정하는 반감기, 반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멜라토닌은 한 20분에서 40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20-30분 지나고 나면 우리 몸 안에서 분해가 반으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내로 다 분해해서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을 끌고 가는 효과는 멜라토닌은 기본적으로 약하죠. 즉 멜라토닌을 그냥 먹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한꺼번에 멜라토닌 농도가 확 높아졌다가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 들 때만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몸 안에서는 멜라토닌을 꾸준하게 분비하고 있죠. 우리 뇌에서. 아침까지. 그래서 멜라토닌을 어떻게 만드냐? 코팅을 여러 겹 씌워요. 그래서 잠을 자는 사이에 장에서 서서히 계속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의학용 멜라토닌이고요. 혹은 멜라토닌의 화학적인 구조를 살짝 바꿔서 반감기를 길게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멜라토닌의 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딱히 부작용은 없어요. 용량이 높아졌을 때 다만 이제 여성 호르몬에 약간 영향이 있어서 약간 피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멜라토닌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자기애랑 자존감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자존감은 그냥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남들 상관없이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 스스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이요. 반면에 자기애는 내가 남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주체가 나긴 하지만 필터가 남이에요. 근데 남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남한테 어떻게 보면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남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그 사람의 눈치를 맞추면서 노력을 해야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이 때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시기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무관심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자기애가 충족이 안 되겠죠.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 플러스 남에게 인정받아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자존감은 있어요.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남들한테 인정받을 필요 있나? 난 나로서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소중한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인생을 유유자적 살아요. 망고땡으로 살아요. 그냥 소소한 삶의 즐거움으로 낚시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작은 월급에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대신에 사회적인 나의 영역의 폭은 한정되어 있겠죠. 왜냐면 남들한테 인정 안 받으려고 하니까요. 그 대신에 그냥 혼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자존감은 없는데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남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애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떠받들어주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나를 사랑하는 힘이 없이 남한테 사랑받으려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 무너지는 방식이 나한테로 향하면 자학을 하는 거고 그 무너지는 방식이 남한테로 향하면 타인을 탓하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오히려 타인을 이용해가지고 타인의 마음을 나한테 끌어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하거나 그게 가스라이팅이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적인 나르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애는 있을지 모르나 자존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지만 우선 아까 말했죠. 우리는 남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인 즉슨 우리는 남을 충분히 알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정신과 의사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자존감은 없고 자기에만 있는 병적인 나르시스트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적인 나르시스트는 우리가 피해야겠죠. 하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한데 나는 그 사이에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경제적인 것과 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이 관계를 신뢰 있는 관계, 친구 관계 혹은 아주 중요한 관계라고 착각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병적인 나르시스트죠. 맨 처음에는 나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그걸로 충분히 매력 있고 또 잘 대해주고 때로는 챙겨주고 되게 소중한 관계인 것처럼 관계가 형성됐어요. 근데 뭔가 불편한 관계가 딱 되자마자 돌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자학이든 나한테 공격적인 방식으로 튀어나온다 쳐요. 그때 방식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끊고 도망가야 돼요. 그게 물론 어렵죠. 그게 참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증상적인 부분들을 숨기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되게 공격적으로, 물론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분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시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병적인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난폭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교과서에도 그 정신과 의사로서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즉 환자의 증상으로 인해서 공격성이 드러나서 내가 위험에 빠질 것 같다라는 그 감정이 들 때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 인구군으로 다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소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쎄한 감정에 대한 것들이 유효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레이더를 켜면서 위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혹시나 그 쎄한 감정에 대한 걸 내가 계속 인식하려고 노력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 못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것들에 대한 뉴스가 터졌다고 봐요. 그러면 나의 그 쎄한 감각에 대한 레이더는 더 강화돼 버려요.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도 봤을 때 저 사람은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 저 사람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저 사람 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못하죠. 이게 트라우마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쎄한 감정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의 영역을 꾸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나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다가 본능적인 감각으로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이게 자주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각이 딱 들었을 때 그때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뭘 기대하느냐예요. 남한테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에 관련된 거, 그리고 완벽주의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내가 타인에게 완벽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나한테 과도한 부탁을 하더라도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다소 공정하지 않는 어떤 처우를 나한테 하더라도 내가 타인에게 완벽하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참고 견뎌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피폐해지죠. 제 인생에서 저라고 뭐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많고 배신당한 적도 많고 되게 폭력적인 경우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지금 돌이켜봤을 때 가장 필요한 기준은 뭐냐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이 나한테 필요하냐예요.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 안에서의 폭행과 약간의 그 학대 비슷한 것들이 난무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타겟이 된 적도 있어요. 근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거를 견뎌야지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그 선배한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뭐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역시 인턴이라 이제 레지던트 때 불합리한 처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사회 집단이나 일정 부분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말고 다른 옵션이 있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고 떠나면 돼요.
하지만 이 과정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나한테 반드시 내 삶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그걸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라면 설령 그 상황이 되게 나에게 트라우마의 영역들을 자극할지라도 견뎌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굴 위해서?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소 내가 인간관계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 물론 나를 보호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도망가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 기준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과정이, 이 사람이 혹은 이 기간이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때는 그거를 견뎌내는 게 오히려 나를 지키는 힘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나의 소기의 성과를 이루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남이에요. 그냥 그 이후에도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1도 없어져 버리죠. 그게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되게 이기적일지 모르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나를 보호하면서도 일정 부분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상처받는 거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들을 지적한 선생님한테 가서는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라고 난리를 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뭐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그런 행동을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클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때로는 나한테 필요하더라도 그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나의 자존감이나 나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침해당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과잉 반응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론 폭력이 난무하고 그게 정말 나한테 심각한 위해나 피해를 줄 때는 당연히 그 반응이 맞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처에 대해서 내가 보호하면서 피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막아가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되게 춥고 엄청 덥고 하는 그 과정을 견뎌나가야지만 우리 스스로가 조금은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그게 뭐냐 하면 자존감이에요.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버텨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약간 그 사회적인 맷집이라는 걸 만들어주면서 자존감이라는 걸 만든다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자존감에 뭐 손상을 받았어요. 그 시기엔 자존감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때는 끊임없이 그 과정을 견뎌나가야지 자존감이 단단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설령 내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다소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소 상처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더 커져요. 그러면 자기 애를 실천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단단한 자존감이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자기 애를 성취하려고 하는 시도를 반복해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 삶에 나로서 살 수 있는 힘과 내가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폭도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에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한테 필요하다면 내가 다소 힘들고 상처가 되더라도 감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선배를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근데 이 기준은 상대방의 폭력이나 학대가 너무 심해서 나 자체가 망가질 것 같다. 이때는 당연히 도망가야죠. 어쩌다 보니까 2권의 책을 썼고 작가라는 호칭이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는 2권쯤 썼으니까 작가라는 호칭도 좀 익숙해져야 될 때가 됐겠죠. 근데 아직까지 여전히 작가라는 호칭이 익숙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쓴 책 쓸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든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있는 당신에게 든 이거는 그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누군가를 끌고 가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제가 불안이 많고 제가 자꾸 누워있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온 책이 이 책이거든요. 결국에는 힘들어하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공감도 되고 도움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제가 또 스스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또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 나름대로 자존감을 가진 채로 자기애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겠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지만 제가 정신적으로 엄청 강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교육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엄청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근데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우리가 다 인간으로서 힘든 부분들을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고 그걸 공유해 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 봅시다라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제 나름대로의 장점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저도 이제 막 조급함을 가지고 요즘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말도 빠르고 좀 텐션도 너무 올라가 있는 것처럼 전달됐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이렇게 자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거 역시도 바쁘게 살고 있을 때 정신과 의사지만 정신과 의사도 저렇게 정신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에 대한 부분이겠죠. 다음 책은 여유로 가져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공감과 도움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